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엔은 사망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지난 6일 강진 규모의 버금가는 여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오후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뜻에 따라 국민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씨 측은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냈습니다.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 시설 고장 복구가 완료돼 광주 서구 등 3개 지역에 관수 조치가 오늘 새벽 해제됐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정수장 유출 밸브 고장으로 어제 오후부터 광주 서구와 남구 등 5만 5천여 가구 20만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 명대로 6차 대유행 발생 이전인 지난해 6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만 4세 이하 영유아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1%가 줄어든 반면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17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지진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전으로 집계가 느린 시리아의 경우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은 9,3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150시간을 넘겨 구조되는 기적의 생還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현지 시간 12일 사망자 수가 29,605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는 8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최소 3,574명이 숨지고 5,27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를 합한 총 사망자는 33,179명으로 2003년 이란 대지진의 사망자 3만 1,00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이 21세기 들어 역대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경우에는 실제 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산한 것인데요. 동지중해 지역 재난대응 책임자인 릭 브레넌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수치를 내기 어렵지만 최소 9,300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박사는 지금까지 정부 통제 지역에서 사망자 4,800명, 부상자 2,500명으로 집계됐고 반군 장악 지역에서는 4,500명이 숨지고 7,500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HO의 사망자 집계는 종전 시리아 집계인 3,574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유엔은 앞으로 사망자가 지금과 비교해서 2배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는 10살 소녀가 150시간 가까이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카흐라만 마라슈에서는 27세 남성이 10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진의 최초 진앙인 가지안테프에서는 17세 소녀가 건물 잔해에 갇힌 뒤 159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아디야만에서는 153시간 만에 두 자매가 구조되는 등 72시간으로 알려진 생존자 골든타임을 훌쩍 뛰어넘는 구조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에 급파된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는 지난 9일 구조 활동을 시작한 이후 모두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네, 튀르키예 경제 손실이 GDP의 10%에 이를 거라는 추산도 나왔다고요. 네, 튀르키예 기업 연맹이 추산한 것인데요. 경제 손실 규모가 840억 달러, 우리 돈 107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입니다.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의 10% 수준입니다. 이 단체는 노동력 손실도 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튀르키예 기업연맹의 이번 추산은 1999년 이스탄불 인근에서 발생해 약 18,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지금까지 다른 경제학자들이 추산한 피해 규모보다 큽니다. 다만 이번 지진의 전체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게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스 등의 지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진호입니다. 네, YTN 취재진이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하타이주의 최대 도시 이스켄데룬을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지진의 위력은 도심 대부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침수와 화재 피해까지 나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하늘에서 본 참사 현장, 강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지중해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 해변에는 지진 당시 넘쳐 흐른 바닷물이 뻘밭처럼 남았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위태롭게 오가는 자동차들. 먹새 크게 바퀴가 파묻힌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시내 중심부는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건물 대부분은 이가 나간 듯 곳곳이 뜯겨 나갔습니다. 희생자 옷가지는 건물 잔해와 마구 뒤섞인 채 널려 있습니다. 벽이 떨어져 나간 건물에는 얼마 전 일상을 보여주듯 살림살이가 그대로입니다. 8층짜리 아파트 8동이 있던 곳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했었는데 지금은 잔해와 흰 철사만 나왔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건물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항구 쪽으로 가봤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항구 컨테이너 야적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비행기가 고도를 최대한 낮춰 불을 뿌려보지만 꺼질 줄 모르는 불은 하늘을 검은 연기로 뒤덮었습니다. 한때 작은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며 번성했던 도시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100년 만의 최악의 참사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에서 YTN 강보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불안감을 더 키우는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처음 있었던 강진에 버금가는 규모의 여진이 생길 수 있다는 발표입니다. 희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확률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막한 생계와 여진의 공포 속에 정든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İki aile 7 kişi biz çadırda yaşıyoruz. Şu an çadır sıkıntı var, her yerde var. Bizde de çadır sıkıntısı var çünkü bir süre orada duracağız en azından. Sarsılar durana kadar ya da evlere girebileceğimiz zamana kadar. Şu an yapacak bir şey yok burada yani. 미 지질조사국은 새 보고서에서 향후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약 90%의 확률인 첫 번째는 규모 7 이상의 여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규모 5, 6대의 여진이 이어지며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본진보다는 약하지만 규모 7을 넘기는 여진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약 10% 확률로 본진 피해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여진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세 번째는 규모 7.8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확률은 1% 정도지만 현재 피해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까지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새 보고서에서 이번 강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일 확률은 26%로 높아졌습니다. 지진 직후 0%였으나 닷새 동안 10, 14, 24, 26%로 계속 오르며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르키예의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GDP의 최대 6%에서 1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큰 여진은 추가적인 건축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여진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을 둘러싼 공방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제주에서 첫 합동연설회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이른바 쌍특검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탄핵 공방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김기현 후보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탄핵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로 곡해를 냈다며 안철수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마음이 다급한 건 좀 알겠지만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면서 곡해를 하면서 우리 당의 흠집을 내는 모습,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오후 제주에서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3.8 전당대회 대장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내일 부산과 글피 광주를 거쳐 다음 주 대전과 강원, 이후 대구, 마지막으로 다음 달 2일 경기에서 수도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치릅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금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죠?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 뜻에 따라 국민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도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추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쌍특검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관련 특검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특검 추진의 캐스팅 보트, 즉 결정표를 쥔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가 사법정의 훼손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엔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사건을 무죄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비교섭 단체 의원들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끼리도 의견을 한데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로 했지만 김 씨 측이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냈습니다. 또 검찰 역시 심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은 별도 신문 없이 검찰이 낸 기록을 검토해서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다음 달 말까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이 논의되는 데다 서울시와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은 다만 이때까지 서울시가 전장현의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휴일인 어제 광주의 정수장 장비가 고장나면서 수돗물 수만 톤이 흘러 넘쳤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야 이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우 기자. 네, 호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광주 지역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운 물을 그대로 버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촬영된 광주 남구에 있는 경남 정수장 주변의 모습인데요. 이 정수장 아래 비탈길로 물이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예 물길이 만들어져서 한때 주변 도로가 침수되기까지 했습니다. 정수장에 있는 밸브가 고장을 일으켜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어제 오후 1시부터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일대에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취수원에서 물을 받아서 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이 배수지로 내보내는데요. 실제로는 정수장과 연결된 18개 배수지 가운데 3곳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남구와 광산구 2만 8천여 세대에서 단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단수나 물 흐림 민원이 317건 접수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제 저녁에 복구를 마쳤는데요. 단수됐던 가정까지 정상적인 물이 공급된 것은 새벽 4시부터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영업 보상 등을 하기 위해서 창구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인 조사는 좀 됐습니까? 네, 정수장이 문제를 일으킨 건 어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수장 상수도 송수관 밸브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면서 잠겨버렸습니다. 고장이 난 송수관 밸브는 30년 된 노후화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수장 바깥으로 물이 넘친 것도 밸브가 잠겨 물이 배수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가 어제 오전 단수하지 않고 복구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밸브 개방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유출 밸브 기어 박스를 분해한 뒤에 역방향으로 강제 회전시켜서 밸브를 열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달라고 호소해왔는데요. 정작 부실한 관리로 5만 7천 톤에 달하는 귀한 식수를 낭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호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부터 5살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이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끝나가는 마당에 영유아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누적 확진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이별로 보면 4살 이하는 1.49명으로 5살에서 9살 1.05명과 10살에서 19살의 0.54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번 사례를 봐도 지난해 11월과 12월 코로나로 입원한 17살 이하가 6,60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00여 명이 4살 이하였습니다. 영유아는 특히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도 있습니다. 4살 이하의 코로나19 사망자 17명은 모두 진단받은 지 6일 안에 사망했고 진단 당일 사망한 경우도 4명, 24%나 됐습니다. 4살 이하 영유아 대상 코로나 접종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지난달에 도입된 미국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이 사용됩니다. 기초접종은 8주 간격으로 3번 맞는데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겐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심각한 면역 저하자와 골수 또는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 만성적인 폐나 심장, 간, 신경, 근육질환자 또는 중증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접종이 권고되는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거를 보면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명백하게 큰 상황이고 당일 방문 접종을 먼저 시작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20일에 시작됩니다. 접종은 영유아의 진료와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지정 위탁 의료기관 840여 곳에서 실시하며 예진표 작성 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실적을 보면 이번 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7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26억 달러로 16.9% 늘어나 무역 적자는 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1%가 줄어든 반면 에너지 수입액은 큰 폭으로 늘어 원유 45%, 가스 87%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가 9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6조 1,4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월간 순매수 규모로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많았고 순매수 규모가 6조 원대를 기록한 것도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반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 가려 김건희 고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혹시 그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현재로서는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그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상도 의원에 대한 특검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판결문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자녀에게 50억이 간 부분이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부르던데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근데 정의당은 좀 이거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좀 유보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특검에 찬성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66.4%의 국민들이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의 당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가까운 당원들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 속에서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의식해서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내로남불적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결국은 정의당도 그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정의당이 지금 특검 반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 정의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19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이다, 아무 문제 없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완전히 특검을 해야 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범죄인 듯 이렇게 몰아붙이는 행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무 문제 없다, 근거 없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태도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 지렛대로 치면은 중심추 역할 같은 것을 하는데 물론 그 정치적 배후에는 더 이상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있지만은 네. 이러한 정치적 논란 속에 정치적인 그런 그 파장 속에 정의당이 휩쓸리기보다는 중심을 좀 잡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당의 입장 중에 소환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매우 그 균형 잡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명분과 정당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공정함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를 한 번 정도는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1심 재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즉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 하지만은 주가 조작이잖아요. 예.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심 판결에 근거해서 또 그거를 자의적으로 대통령실도 해석하고 또 민주당도 따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5단계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네.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것도 곧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검찰이 깨끗하고 명쾌하게 기다 아니다를 분명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소환 조사를 하고 또 사실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깨끗이 털고 가야만 국민적 의혹, 아까 여론조사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적 의혹을 좀 더 그 반감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환 조사를 먼저 보고 하자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수사할 의지도 없고 네.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 중앙지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했을 때 모든 사건을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력에 중앙지검이 거의 모든 수사 인력을 투입해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중앙지검에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은 아직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 윤석열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정적주기용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김건희 여사 건만 관련하면 대통령실이든 총리실이든 여당이든 발끈하는데 네. 그동안 그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의겸 대변인이라든지 뭐 김종대 전 의원이라든지 다 고발했잖아요.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이 났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논평을 합니까? 이거는 전당대회에 대한 당무 개입에 의해서 명백한 사법 개입이에요. 그런데 왜 저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서 한마디 또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렇게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모든 그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대정부 질문 나와서 이렇게 하고 여당도 그렇고 모두 이 김건희 방탄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주가 조작 시기가 두 차례 걸쳐서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시기, 2차 시기에 일어났었는데 1차 시기는 이제 면소 판결이 받았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터잡았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2차 시기가 중요한데 2010년 10월 21일부터 있었던 2021년에서는 법원에서 포괄일자리 유죄를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1차 시기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 저기 주포 이모 씨에게 계좌 맡겨서 손해보고 절연했다라고. 그러니까 면소 판결은 무죄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걸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 1차 주가 조작도 공소시효가 제때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2차와 이 주가 조작 시기에 모두 연루된 유일한 전주가 예.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그런 타임들을 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것을
그 공정한 그 검찰권을 통한 그 수사를 통해서 이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지금 남지 않았느냐라는 네. 판단이 저희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제가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네. 반론을 제기하자면 일단 주포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주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1단계와 관련해서 그 주포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제기된 것은 맞지만 그 재판의 그 내용 중에 주요 전주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돈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관여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예.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얼마만큼 관여를 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그 문제가 명쾌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방탄이라 그러셨는데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되고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되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 본말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검찰의 경우에 소환도 한 번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갸우뚱하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선 수사를 명쾌하게 하라는 그 점만 제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재판이 1심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것을 김건희 방탄이라 그러는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여부와 관련한 사건을 방탄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바로 그러한 그 이용을 더 이상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끊자는 것이지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김건희 방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변인.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마다 아마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공공재적 성격의 은행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게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어려운 국민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서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이는 게 적합하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은행의 돈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금융위의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얘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거는 패스트트랙으로 이거를 태우겠다라는 것 같은데 법사위는 지금 법사위원장도 여당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금 반대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지금 태우려는 거 아닙니까? 표결을 통해서. 근데 정의당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의당이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반대는 아니고 일단 소환 조사가 1차적으로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모든 걸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정의당의 명분이 있어야 될 테고 설득할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가능합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66.4%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국민들의 뜻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터잡아서 정치권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하라는 거를 전제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특검을 반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그 정의당의 정국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네.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정미 당대표도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앞으로 그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정의당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좀 전에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만 제가 덧붙이면 네.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큰 손인 전주가 한 명이 무죄가 나왔고 이제 면소 판결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면소 판결된 건 아니라는 건 좀 전에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라서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된 거고 큰 손인 전주가 무죄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소된 사람 중에 전주 중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주가 조작 이 종목이 주가 조작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간 사람
이랑 또는 주가 조작 범들이랑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모했는 그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이제 가려지는 것인데 그거를 가리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윤석열 검찰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혹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저 박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된 그 봐주기 수사 기소 그 논란도 지금 그거에 하나 더 이제 그거를 증폭시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하나의 수사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제와 민생이 지금 파탄 지경인데 오히려 정부나 정치권은 그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제3의 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공정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하나 고민이 들어서요. 이게 특검이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한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특검 수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원내에서 차라리 검찰을 좀 감시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추진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우리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보면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그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정과 상식이 본인의 이제 부인이라 해서 그걸 예의를 둔다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탄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럴 때 먼저 김건희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먼저 밝히면 그 보수 지지층에서도 대단히 환호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 정부 여당 때 드루킹 특검도 저희가 수용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큰 것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정치적인 타협점이 충분히 되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 편은 방탄이고 다른 편은 결혼 전 일까지 이렇게 탈탈 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라는 그런 입장이 정의당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제 민심이 특검 쪽으로 불이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그 증거 제시라든지 좀 방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그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그 곽상도 1심의 그 수사 검찰은 문정부 당시에 이제 검찰이었고 지금 서울지검장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이 곽상도 전 의원 50억 그 아들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언필칭 50억 클럽과 관련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지금 이제 항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대변인님과 저와의 그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검찰 소환이라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으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심화시키면 특검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환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체가 김건희 방탄이 아니라 원래 그 문제의 근원은 이재명 방탄으로부터 지금 비롯된 것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 재판 1심 판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도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전주가 무죄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전주가 무죄라는 거는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 그만큼 기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더 깊이 수사를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건데 네. 한 가지 차이가 있으면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네. 것이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사해서 그렇게 할 단계는 이미 좀 실기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검찰의 행태를 보면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도 여론이 그렇다면 검찰 스스로가 좀 반추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1심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해온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그 공소시효가 1단계만 만료됐다 했다. 2단계부터 5단계는 여전히 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전주와 관련해서도 개입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한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각자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방탄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와 관련한 관심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균형 잡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 대목에서는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수사가 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요. 2009년 12월 달에 시작이 돼요. 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된 것인데 10년이 넘어서야 고발이 되고 수사가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10년 넘게 지연이 되고 그 동안에는 그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 주가 조작 자체가 아무 뭐 문제가 없는 듯이 또 얘기한 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만 좀 복귀해 보면 이게 제일 처음에 주가 조작이 발견된 것이 2012년도예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생기면 거기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그 금감원에서 134호 조사 보고서를 남부지검에 이첩을 시켜요. 조사해달라고, 수사해달라고.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검찰에서 내사를 하다 종결시켜버려요. 네. 그리고 7년이 지난 2020년 4월 달에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수사가 진척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과정들에 보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 3월인가에 결혼을 합니다, 두 분이. 예.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4월 달 고발된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3월 달에 검찰총장을 그만두시거든요. 그 이후에 그나마 수사가 진행이 돼서 2021년 11월 달에 기소가 됩니다. 네. 기소가 돼서 지금 면소 판결 받은 나머지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수사들이 그렇게 제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그동안 수사가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연되지 않았으면 그 1차 시기에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유죄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주가 조작 중에 가장 그 재질이 안 좋은 것이 통정 매매입니다. 이제 주가 조작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고가 매수 뭐 이런 네. 거 등등 있는데 장외 매수 등등 있는데 통정 매매가 가장 많은데 김건희 여사 1차와 2차 나눌 때 2차의 주가 조작 시기에 통정 매매들이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 2010년 11월 1일 날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한 그런 직접 매도한 그런 것도 공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가 그다음에 2011년 1월 달에도 김건희 파일이 2차 공범들의 그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를 봐서는 현재로서 확인된 거를 봐서는 김건희 여사의 그 개입 여부가 전주 이상을 넘었다는 그 의혹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전주 중에 전주 중에 무죄 판결 나신 분들 네.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되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받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그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의혹이 대단히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것도 제가 덧붙여서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2019년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시비국직을 분명히 따져야 된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까 청년정의당의 대표가 말했듯이
왜 그때는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놓고 지금은 통정 매매가 어떻고 단계가 5단계고 10년이 지나서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진실은 파헤쳐야 되지만 그런 민주당의 어떤 조변 석계 같은 입장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예.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건 나올 때 얼마나 많이 강조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대변인님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그 토론에 있어서도 서로 그 이견과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 그래갖고 다른 입장을 표변하기 전에 일단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은 동감하면서 예. 그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 있는 패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달라진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진실 규명이냐 아니면 방탄을 위한 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땐 이렇고 지금 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자고요. 지금 그래서 하자는 그러니까요. 입장은 같은데 예. 마치 또 이미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때 정권 잡고 있을 때 좀 자세히 파헤치시지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뒤늦게 만시지탄으로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야당이 되어서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그때 진실 규명할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여당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 왜 그때 기소도 못했냐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끝난 이후에 수사가 진행돼서 기소까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때 김건희 여사를 2021년 12월 달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대선 중이라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이제 지금 다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공정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대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정보와 그러한 어떤 그 결기로 지금 자당의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과연 정말 아무 의혹도 없는데 대선에 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탈탈 털리는 것인지 그런 것도 피차 반성해보면 저는 대변인님 혼자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성찰해보면서 얘기하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좀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쯤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장 청구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의혹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이제 그 진실 규명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네. 그런데 이미 기소될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증거로 보나 또는 그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볼 때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좀 엉뚱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거를 가결시키고 심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요. 야당 대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을 탄핵하는 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거는 대선에서 지금 대선 패배죄라는 얘기도 이제 회자되고 있던데 네. 야당 대표 정적주기용 표적 수사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사건들이 공통점이가 있어요. 뭐냐면 대장동 사건,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건, 그 다시 돌아서 또 저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까지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떤 뚜렷한 물증 같은 거는 스모킹건이나 물증 같은 건 제시된 거 없이 피의자들 중에서 바뀐 진술에 의해서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들이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고 있는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를 계속 반복 소환, 쪼개기 소환을 통해서 포토라인 세우고 망신 주기 하는 이런 아주 검찰권 남용의 그런 대표적인 그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남시장 시절 때 일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전부 다 자료들이 증거들이 다 있을 거고 증거인멸 의료도 없고 당대표가 도피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질 범죄의 소명인데 지금 그 바뀐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대장동 건은 어떤 물증이 지금 있는 게 없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을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체포동의안을 한다는 것은 정치 영장 쇼를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또 한번 이제 체포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당 대표를 국민들 앞에서 범죄화시키고 망신주기하고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의도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길어지면 당으로서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장 심사를 가면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그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짧게라도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검찰에서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갖고는 물증도 제시도 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증거가 그러면 또 언론을 통해서는 증거가 없이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하면 되잖아요. 그냥 불구속 재판으로 기소해서 거기서 증거 재판주의에 의해서 실체 진실을 따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의도가 없다. 있는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해가지고 지금 없는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문제가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뤘고 야당 대표로서 어떤 행동을 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으로서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달리 다른 그 시간에 비해서 정의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브리핑으로 제가 가름할까요? 뭐라 그랬냐면 체포 동의안은 법안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 동의안을 받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의당의 그 당론으로 영장 실질 심사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런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공약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앵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그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마치 또 방탄으로 아니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고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라 그러면서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정의당에서 이거 체포 동의안 오면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아예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원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냥 원론적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그 특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자체가 처음부터 그 의도를 가진 야당 파괴용 정적 수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권 남용으로 체포동의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 권한으로 막겠다라고 저희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장동 건이 이게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은 이게 무슨 그 지역 토착 비리라고 이렇게 규정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대장동 건은 각상도 50억 무죄 재판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대장동 일당들이 그들의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하기에 뒤를 봐줄 수 있는 그 법조, 언론, 정치권들과 결탁한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엮여 있는 것들이 전직 그 검찰들인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곽상도 그 전 의원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 대장동 특검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0억 클럽을 제대로 규명하고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검사들이 다 대부분이 연관되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연관되어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인허가 건자였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배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는 법률 공방으로 통해서
그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실제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체포 동의안과 관련 말씀을 길게 하셨으니까 짧게 알겠습니다. 예. 대답을 하자면 50억 클럽 있잖아요. 그거는 저도 대변인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진실 규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지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그건 좀 보시자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정의당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지금 그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원론을 얘기한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정미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 본인이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체포 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임하실 거라 믿는다 이랬어요. 원론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진짜 다 됐는데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의원님께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당내에서 뭐 처음에 분당 얘기, 뭐 탈당 얘기 나오다가 이번에 탄핵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1분 정도로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는 참 드문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김기현 후보가 분당, 탈당 내지는 탄핵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데 아마 책임 당원이 지금 구성도 수도권도 많고 또 책임 당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그 결론이 아마 이제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후보들 간에 너무나 예민해서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 그렇습니까? 저도 잠깐 붙이면은 김기현 의원 저 발언은 정말 스스로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자인한 꼴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탄핵받을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당대표가 국정을 잘 뒷받침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폭하듯이 한 발언은 정말 본인한테 득점이 아니라 완전히 실점한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당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더 끌어야 될까요? 네, 얼마나 끌면 되나요? 시간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삼척 동자도 알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실이 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선은 처음 봐요. 솔직히 처음 보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국정 운영을 하기에 어려운 국면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지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도를 가고 뭔가 개혁을 시도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대통령 임기 아직 1주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의 걱정 아주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번 대선에서 0.73%로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되잖아요. 그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불안감 때문에 뽑거든요. 지금 당 경선도 그런 일련의 심리가 조금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합동 연설회 이후에 방송 토론회가 열릴 텐데 이제는 좀 비전과 공약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과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다시 추워지면서 예년의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제주도와 동해안은 주 중반까지 눈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